김은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김은경입니다. 환경 규제는 점점 강화가 되고 있죠. 9월부터는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디젤차, 그러니까 경유로 가는 차에는 강화된 배기가스 기준이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엔진도 교체해야 되니까 차값이 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시장의 영향은 얼마나 또 어떻게 주게 될까요? 오늘 생생 인터뷰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거래소 안에 같이 있던 세 개 시장,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 파생상품 시장이 각각의 자회사로 분리가 된다고 합니다.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주장도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요. 오늘 이 내용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발빠르게 전하는 증시 마감 시황. 따끈따끈한 오늘의 증시 소식과 함께 심층 분석 시작합니다. 오늘의 증시 분석. 김은경의 생생경제 베러앤디퍼런트 르노삼성자동차 제공으로 1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증시 알아보겠습니다. 유안타증권 선능력 지점의 박진희 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승진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승진을 축하하면서 시장도 오른 걸까요? 그런가요? 예, 지수가 좀 올랐죠. 네, 오늘 종합주가 지수는 2107.33, 플러스 9.44포인트에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시장은 768.67, 플러스 8포인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네. 외국인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960억대 매수를 한 반면에 기관이 984억대 매도를 보였고요. 반면에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214억대 매도를 보이고 기관은 282억의 매수를 하면서 양시장 상반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의 진짜 지수를 올린, 많이 오르지는 않았지만은요. 그런 요인은 뭐였다고 보면 될까요? 오늘 거래소 시장에 지수를 올린 종목들은 특별히 몇 종목 되지 않습니다. 많지는 네. 않은데요. 오늘도 역시 지주회사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SK CNC하고 SK 두산, 네. 그다음에 한화, GS 이런 지주회사들이 좀 많이 오르는 모습을 보였고요. 반면에 오늘 좀 삼성전자가 좀 잘 견뎌주면서 지수의 추가적인 상승에 어느 정도 조금 도움을 줬던 모습이고요. 포스코 같은 종목들, 이렇게 좀 큰 종목들 위주로 좀 지수가 견인되었습니다. 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좀 거래소 시장이 좀 약하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대체로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약세를 보였고요. 상승을 하더라도 소폭의 상승이 좀 그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코스닥 쪽이 워낙 좋았고요. 네. 바이오, 제약, 헬스케어 섹터 쪽이 강한 흐름이 오늘도 좀 이어지는 모습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바이오 제약의 이 엔진 가동은 언제까지 계속되는 걸까요? 지금 브레이크가 없다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네. 풀어놓은 것 같아요, 브레이크를. 네, 지금 보면은 저도 아까 보고 알았는데요. 어떤 종목은,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이제 PER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 주가가 이제 실적 대회에서 얼마나 주가가 높은가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해 볼 때 PER이라는 걸 쓰는데, PER이 보통 어떤 제약주들 많이 오른 종목이 뉴스에 나오길래 봤더니 한 1,300배? 이 정도 그래요? 제약주가 있어가지고서 네. 많이 올랐다. 그럼 또 다른 걸 또 찾아봤는데요. 네. 그 종목 같은 경우는 한 16,000배? 진짜요? 네, 예. 그 종목이 한 바이오메드가 한 16,000배 정도.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다른 제약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좀 많이 급등한 종목인데요. 네. 그 종목 같은 경우도 한 1,300배 이 정도. 그래서 최근에는 대부분이 100배 이상이 기본인 것 같습니다. 100에서 한 400배 정도가 바이오 제약주들의 네. 보통 평균 퍼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미래에 나올 실적을 미리 지금 땡겨서 오르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돈을 하나도 못 벌지만 곧 벌 거야라는 이제 희망감으로 이제 종목들이 오르기 시작하는데, 이 희망이라는 게 상당히 참 좋은 게요. 예전에 생각해 보면 코스닥 한참 화랑기일 때, 닷컴 버블일 때 네. 새로운 기술을 생각해 보시면, 네, 새로운 기술에 이제 다이얼 패드가 나왔을 때 혁신적인 이 기술이다 이러면서 네. 엄청나게 올랐었잖아요. 근데 결과는 안 좋았잖아요. 그렇죠. 예. 다이얼 패드 쓴 사람이 지금 없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지금은 꺼져 있는 상태가 되는데, 바이오 제약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바이오를 그동안 이제 10년 이상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임상 1상, 2상 계속 진행을 하면서, 그 당시에는 실질적으로 이제 실적이 안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 잠깐 올랐다가 떨어지고 잠깐 올랐다가 떨어지고 이랬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현실적으로 가까워졌다.
라는 생각이 상당히 좀 많이 지배적인 것 같고요. 또 상대적으로 본다면 거래소에 살 종목이 없다. 네. 그러니까 네. 이쪽은 살 종목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쪽이 비싼 건 알지만 네. 그래도 이쪽에서 매매를 가능성이 해야지만 있어 나도 보이는. 수익이 날 수 예. 있으니까 그냥 나만 아니면 돼라는 생각으로 계속적으로 사고팔고 하게 되는 게 뭐 투자자들의 지금 심리가 아닐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기관이 특히 코스닥의 바이오테크 쪽 계속적으로 좀 주도하는데요. 뭐 다들 아시다시피 미국 쪽에서 워낙 바이오테크가 강합니다. 네. 오바마 케어 중심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강한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미국은 전체 시장 규모에서 바이오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30% 정도? 상당히 높죠. 그러네요. 네, 30% 정도 되다 보니까 우리 시장에서는 아직도 그 정도는 못 갔다. 더 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가고 있습니다. 사실 보고 있는 저도 좀 손 떨리는데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종목들을 매매를 안 하면 지금 시장에서 완벽하게 소외되기 때문에 대형주를 선호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 상당히 지금의 지수를 좀 체감하실 수 없는 그런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더 갈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지금은 그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하반기에 금리 인상 시나리오가 좀 더 가시화되기 전까지는 아직까지는 지금 저금리 시대잖아요. 네. 그 저금리 시대에는 대부분이 고성장주에다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금리 인상이 되는 시기가 되면은 다시 현실로 넘어와서 고성장주보다는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 쪽으로 집중을 네.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조금 더 이런 종목별로 자세가. 순환매가 빠르게 네.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안타증권 선능력 지점의 박진희 부장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이 꼭 알아야 할 경제 뉴스는 중요한 경제 뉴스를 콕콕 집어드립니다. 네, 오늘의 경제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데일리의 성문재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스 총리 알렉시스 치프라스가 국민 투표를 강행하겠다라고 밝히는 장면을 봤거든요. 네. 이건 어떤 뜻인 건가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가 현지 시간으로 1일 TV 생중계 연설을 통해서 국제 채권단 제안과 관련한 찬반 국민투표를 예정대로 시행하겠다 이렇게 네. 밝혔는데요. 국민투표 예정일이 이제 현지 시간으로 5일 날 진행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치프라스 총리는 국민들에게 반대표를 던져달라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아, 그런 말까지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전에 해결되지는 않을 것 같은 상황인데요. 왜냐하면 유로존 재무장관 협의체인 유로그룹은 국민투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추가 협상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못을 박은 상황이고요. 특히 최대 채권국인 독일의 입장이 강경한 편입니다. IMF 역시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도 그리스가 부채 경감을 원하기 전에 먼저 경제 개혁부터 이루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네. 말했습니다. 그리스는 오는 20일 날 유럽 중앙은행에 35억 유로의 채무를 또 갚아야 되는 만기일이 다가오는데 이때 다시 한번 또 유동성 위기가 크게 고비를 맞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스 국민투표와 관련해서는 언론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는 일단 찬성표가 많을 것 같다라는 설문조사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보면은 반대표를 던져달라라고 또 이야기를 했고, 이 네. 당을 지지하고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또 반대표를 던질 수도 있을 것 같고, 어떻게 될까요? 예, 일단은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여론조사기관 GPO가 그리스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봤더니 47%가 찬성, 반대가 43%, 4%포인트의 차이니까 사실 뭐 어떻게 보면 그렇게 차이가 크지 않다 이렇게 볼 수도 네. 있고요. 이제 한 2, 3일 정도 남았으니까 그 사이에 또 뒤집힐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은 이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찬성이 조금 우세한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찬성표가 많을 경우에는 치프라스 내각이 실권하고 조기 총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새로 선출되는 또 정부가 국제 채권단과 협상에 나서게 되고요. 반대로 반대가 많게 되면 추가 구제금융은 이제 불가능해지고 결국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투표에서 찬성을 한다는 것은 더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받아들이고 추가 네. 구제금융을 지원을 받겠다라는 의견을 표시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정부가 하는 것과는 반대가 되고 독일이 원하고 채권단이 원쪽으로 가게 되는 건데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아마 이제 치프라스 총리는 반대를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네. 이게 채권단이 빌려준 돈이 제대로 네. 그리스에서 돌지 못하게 한 게 정부 탓일 수도 있지만 이게 뭐 IMF 탓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는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에서 이런 부분들이 지적이 됐는데요. 2010년 당시 IMF가 이제 그리스에 1,100억 유로의 구제금융을 제공할 당시에 즉각적으로 채무 구조 조정을 요구하지 않은 것, 그리고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에 기반해서 정책을 시행한 데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거는 제가 생각하는 거랑 좀 다르네요. IMF가 더 조건을 긴축을 더 많이 하도록 했었어야지 된다는 그런 얘기네요. 그렇죠. 당시에 이제 구제금융을 제공할 때 일단은 지금은 구제금융을 제공하지만 너희들이 조금 더 뼈를 깎는 그 구조조정을 해서 네. 좀 더 이렇게 좀 건전하게 구조를 만들어라 이런 부분들을 좀 소홀히 한 것이 아니냐 이러한 지적인 거죠. 근데 그리스 정부의 입장에서는 네. 충분한 구조조정도 했고 긴축도 네. 했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어요. 예, 그렇죠. 뭐 예. 서로의 입장에 따라서 그것이 이제 충분했다고 볼 수도 있고 네. 또 반대쪽에서는 충분하지 않았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네. 독일이 이렇게 강경하게 나올 줄도 몰랐고, 예. 네. 그리스도 이렇게 버틸 줄은 몰랐는데 사태가 어떻게 진전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메르스 추가 확진자가 닷새 만에 또 발생을 했는데 네. 여전히 지금 마음을 놓을 수가 없어요. 경제적인 피해 때문에 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달 들어서 이제 메르스가 확산됐고 그러면서 경제 주체들의 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의 경기 흐름에 대한 불확실성도 역시 높아지고 있어서 우려가 커지고 있고요. 네. 지난달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은 이 금융통화정책위원들이 2%대의 경제 성장률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메르스 여파가 2분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경우에는 추가 기준금리 인하 필요성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확인이 됐고요. 현재 가장 피해가 큰 분야는 역시 관광업인데요. 오늘 또 나온 수치를 보니까 국내 입국했던 중국인 단체 관광객 숫자가 지난달이죠. 지난달에 26만 5,265명으로 집계가 됐는데 이것은 네. 1년 전, 그러니까 작년 6월 대비해서 54.6% 감소한 그런 수치라고 하니까요. 뭐 어마어마하게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줄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뭐 최근에 전해지는 뭐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 이런 것들도 메르스 여파 그리고 뭐 내수 침체 이런 것들이 반영된 그런 수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정부나 기업 차원의 어떤 지원책들은 좀 나오고는 있죠. 네, 그렇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여행, 운수, 숙박업 등 이 대표적인 피해 업종들의 총 1,722억 원의 금융 지원을 실시했다는 소식도 있고요. 또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오늘 경제관계장관 회의에서 메르스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업계에 3천억 원 규모의 그 시설 운영 자금을 추가 지원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오늘 삼성그룹은 국내 기업 중 처음으로 내수 경기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서 발표했는데요. 하계 휴가철을 맞아서 300억 원 규모의 전통시장 상품권을 구매해서 협력회사나 용역회사 직원들한테 지급하겠다 이런 네. 계획도 밝혔고 또 뭐 현재 중국, 동남아 관광객들이 많이 줄었는데 이 해외 관광객 1,000명 이상을 한국으로 유치하겠다. 왜냐하면 중국에 있는 여러 협력사 직원분들도 계시고 또 동남아의 베트남에 또 큰 사업장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관련된 인원들을 한국으로 여행을 이제 유치하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임직원들의 여름 휴가를 앞당겨 실시하면서 국내 여행을 권장하는 그러한 방침도 밝혔고 네. 또 전국 21개 사업장에 직거래 장터를 개설해서 농산물 포함한 20억 원어치의 그런 상품들을 구매하겠다. 이러한 계획들도 밝혔습니다. 추경 편성도 빨리 해서 메르스 사태를 좀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 이렇게도 얘기를 한 것 같죠? 예, 그렇습니다. 기업들의 경기가 위축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가계보다는 좀 낫지 않는가 싶은데요. 어떤가요? 예, 그 한국은행이 지난 1분기 기업 경영 분석 자료를 내놨는데요. 1분기 국내 기업들의 매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 줄었습니다. 이것은 지난 2003년 3분기에 마이너스 6.3%를 기록한 이후의 최대 폭인데요. 그러니까 기업들의 매출액이 상당히 줄었는데 그 줄은 폭이 상당히 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국제유가 하락 등으로 석유화학이나 금속 제품, 기계, 전기, 전자, 전기, 가스 등을 중심으로 매출 감소가 두드러졌습니다. 그나마 수익성이 개선된 것은 위안으로 삼을 만한데요. 1분기 기업들의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은 5.1%로 나타났습니다. 전분기에 4.7%였으니까 0.4%포인트가 상승한 그런 수치고요. 그러니까 1,000원어치를 팔았다면 51원을 남긴 셈입니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에 유가가 반토막 나면서 기업 매출이 줄었지만 수출 가격보다 수입 가격이 더 큰 폭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기업들의 수익성이 그나마 좀 개선될 수 있었던 그런 요인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수출의 의존도가 높은 기업보다는 좀 내수의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이 더 어려웠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출도 물론 뭐 어려웠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예. 그나마 이제 원자재, 그러니까 유가가 떨어진 만큼 그 저렴한 석유를 가져와서 좀 활용했던 그 기업들은 조금 더 이득을 봤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네, 이거는 한국은행에서 나온 건가요, 자료가? 예, 그렇습니다. 한국은행이 국내 한 3,055개 기업의 그 경영 실적을 분석해서 이러한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메르스 여파 뭐 얘기가 앞으로 기업 실적 얘기는 더 나올 것도 같고 그런데 우리 국민들의 해외 여행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메르스 때문에 우리나라를 방문할 예정이던 뭐 외국인 관광객들의 예약 취소 사태는 계속해서 뭐 많은 그런 무더기 뭐 예약 취소다 이러한 소식들이 계속 이어졌었는데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해외로 떠난 그런 경우는 작년 동기보다 20%가량 늘어났다 이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여행업계 1, 2위인 하나투어와 모두투어의 그런 여행객 그 자료를 분석해보면 지난달, 그러니까 6월 한 달 동안 하나투어와 모두투어를 통해서 해외여행을 가신 분이 25만 3천 명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이것은 지난해 6월에 21만 3,700명에 비해서 18.4% 늘어난 수치입니다. 물론 이제 지난달 초가 가장 이제 메르스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컸던 시기였기 때문에 지난달 초에는 해외여행 예약자가 줄어든 그런 일시적인 영향도 나타났었지만 6월 셋째 주 이후 넷째 주부터는 이제 회복세로 전환이 됐고요. 마지막 주에는 예약자가 대거 몰리면서 특히 뭐 동남아나 일본, 중국 등으로 여행을 떠나신 분이 많았다고 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데일리의 성문재 기자였습니다. 네, 오늘 9월부터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디젤 승용차에 강화된 배출가스 규제가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 엔진도 새로 장착을 해야지 되고 하니까 차값이 오르게 되겠죠. 그래서 차값이 오르기 전에 구입을 하려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라는 얘기도 들리고요. 디젤 시장의 성장세에는 혹시 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도 되는데요. 잠시 후 2부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생생경제에서 청취자 여러분 위한 풍성한 선물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드리는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수강권 있고요.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DDP에서 열리고 있는 앤디 워홀 라이브전 관람권을 한 분당 4장씩 드립니다. 그리고 365일 신나는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에서 드리는 워터파크 티켓 2매도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생생경제에 대한 의견을 문자로 보내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보내드립니다. 문자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유료 문자고요. 우물정의 0945번, 우물정의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생생경제 1부 함께 하셨고요. 잠시 후 광고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라이라이리 엄마 SS의 슈입니다. 팬들과 함께하는 음악의 무대에 못지않게 일상이 가득한 인생의 무대에서도 열정과 진심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24시간 열정과 진심으로 채운 음악, 뉴스, 시사 프로그램까지 94.5MHz YTN 라디오는 가장 감동적인 삶의 무대입니다. 우리 경제의 민낯을 한꺼풀 벗겨보는 경제 뉴스.
경제를 위한 새로운 시각. 김인경의 생생경제. YTN 생생경제와 한국전파진흥협회가 함께하는 2015 프로젝트 집앤잡 제1탄 최고의 복지는 안정적인 주거다. 2015년 우리네가 살고 있는 집의 모습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집앤잡. 오늘은 서울 서대문구 냉천동 금화시범 아파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서대문구청 관계자의 얘기로 들어보겠습니다. 금화 시범 아파트 철거 무산된 이유가 정확히 뭐예요? 이제 행정 대집행이라는 것이 있는데 대신 이제 집행해준다는 뜻이거든요. 제3자를 지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합을 대집행관으로 지정했어요. 근데 조합에서 예산 확보가 차질이 있다는 이유로다가 집행을 못하겠다고 거부를 했어요. 근데 그 철거 비용이 어느 정도길래? 4억에서 한 6억 사이 들어갈 거예요. 지금 아파트가 어떻게 나중에 처리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서울시에서 긴급 예산을 받았어요. 지금 예산 편성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행정 대집행 절차를 밟아서 앞으로 한두 달 있으면 철거를 할 겁니다. 돈이 확보가 됐어요. 그럼 여기서 금화 아파트 소유자를 만나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금화 아파트 철거가 무산됐다고 하던데 이유가 뭔가요? 구청에서 추진하던 사업이 철거였는데 그거를 서울시에서 시비를 대여를 받아서 철거를 진행하려고 했지만 시청에서 시비 대여를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없어서 철거가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아현 3구역의 그런 관리 처분 계획인가를 받는 부분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재작년에 용적률 상향 조정 신청을 하면서 그 인가 서류가 거의 완성이 됐는데 서대문구청에서 서울시로 이관하는 작업을 지금 2년째 지연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대문구청이 직접 나서서 사실은 시비로 정리를 했어야 될 사업입니다. 근데 이것을 재개발 조합의 구역에 편입시키면서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철거 전에 보상협의에 성실하게 행정주체가 임해주기를 바랄 따름입니다. 지금까지 YTN 생생경제와 한국전파진흥협회가 함께하는 2015 프로젝트 집앤잡 금화 시범 아파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경제 뉴스의 진실과 오류, 생생경제가 떴다. 오늘의 생생 인터뷰는 디젤차 배기 규제 강화, 시장 영향은입니다. 김은경의 생생경제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는 9월부터죠.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경유로 가는 차, 디젤차에는 지금보다 더 강화된 배출가스 규제가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이 디젤차는 그동안 가격 경쟁력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엔진도 교체하고 이렇게 되면 차값에 인상 요인이 생기게 되고 디젤차 시장이 그래서 성장세가 좀 주춤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 전에 가격이 오르기 전에 차를 사자 이런 소비자들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배출가스 규제 강화에 따른 시장 영향은 어떻게 봐야 되는지 또 하반기 신차 전망은 어떤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림대 자동차학과의 김필수 교수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 디젤차 배기가스 기준이 궁금한데요. 네. 유로 5, 유로 6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영어로 해야 되나요? 유로 5, 6 이렇게 해야 되나요? 네, 그 맞습니다. 유로 네. 5, 유로 6. 이게 어떤 거예요? 예, 올라가고 있는데 환경 기준이 강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네. 디젤 엔진 같은 경우에는 내연이라든지 인체에 안 좋은 배출가스가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네. 이런 여러 가지를 점차 연도별로 강화시켜주는 유로 5에서 6로 되면 그만큼 또 올라간다는 뜻이기 때문에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이 디젤에 대한 기준을 잡아준 이런 부분이어서 이런 한 단계 올라가는 게 보통 한 5년, 6년 사이마다 하나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건 어디서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세계에서 같이 만드는 건데요. 네. 주로 이제 디젤 하게 되면 승용 디젤이 보통 많은데 유럽은 2대 중에 한 대가 승용 디젤차입니다. 예. 기술 수준도 세계적으로 가장 높고요. 또 까다로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럽, 미국, 일본 이런 데서 만든 전체적인 기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역시 이러한 기준에 맞춰서 국제에 경향을 맞춘다. 그런 측면에서 몇 년 간격마다 환경 기준이 강화되는 부분들을
유로 4, 5, 6 이렇게 부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것도 전 세계적으로 같이 적용을 시작하고 그런 건가요? 맞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4대 중에 3대를 수출하는 나라 입장에서 세계 각국의 환경 기준에 대해서 유념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네. 잘못되게 되면 수출 자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기 그렇죠. 때문에 이 부분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고요. 역시 우리나라가 3, 40년 동안에 세계 수준까지 자동차 기술 수준이 올라왔는데 역시 중요한 것이 수출을 잘할 수 있게끔 능동적으로 국제 기준을 맞춰주는 건데 우리나라의 기준은 미국, 일본, 유럽 세 이 지역에 대한 이 기준을 모아서 합쳐서 만든 이런 법 기준이기 때문에 세계 최고 수준급이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유로 5하고 유로 6 소비자들이 알만한 차이점이 있나요? 일반 우리가 가장 이 디젤 엔진에서 가장 관심 갖고 있는 게 뒤에서 시커멓게 뿜어져 나오는 내연 같은 거 아마 신경 쓰실 겁니다. 예, 이런 또 질소 산화물 같이 인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러한 기준이 5에서 6로 올라갈 때는 거의 반토막. 그러니까 기준이 그만큼 강화되는 거니까 네. 배출되는 양 자체가 반 이하로 줄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만큼 엔진도 좋아야 되지만은 걸러주는 장치, 우리가 일명 배기후 처리 장치라고 그러는데요. 네. 이러한 장치를 통해서 머플러를 통해서 나오는 배출가스가 그만큼 청정해지고 있다. 그래서 유로 5부터는 일명 우리가 클린 디젤 시스템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해주고 있어서 디젤이 네. 깨끗해지고 있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깨끗하게 하려면은 장치를 또 개발하고 다 바꾸고 해야지 되는데 원가 올라가는 그 요인이 생기게 되는 거잖아요. 당연히 올라갑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유로 5에서 유로 6 기준, 환경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이 배기후 처리 장치, 즉 엔진 다음에 붙여주는 장치 값이 많이 올라갑니다. 대략 예를 들어서 한 150, 200만 원 정도 올라가거든요. 네. 장치가 그만큼 고가 장비고요. 그러다 보니까 개발비도 많이 들어갔었고요. 네. 그래서 사실 유로 5하고 6에 적용되는 시스템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역시 유로 6에 적용된 자동차 값이 한 150, 200만 원. 최저 아무리 적어도 100만 원 이상은 올라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소비자 가격은 얼마나 올라가는 거예요? 그 정도 올라가나요? 소비자 가격 지금 나오는 거 보게 되면은요. 일반 조그만 소형 트럭도 그렇지만은 승용 디젤도 그렇고요. 지금 국내에서 수입차가 많이 판매되고 있지만은 9월부터 10월부터 본격 적용이 되니까요. 그래서 그 이전 가격이 100만 원에서 한 150만 원 정도 차이가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는 원가 차이기도 하지만 소비자 가격도 그 정도 차이가 날 것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이 종류나 메이커마다 조금씩은 틀리지만은요. 네. 1, 200만 원 정도의 차이점이 생기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1, 200만 원이 굉장히 큰 비용입니다. 그럼요. 그 측면에서 고민이 되고 이거 이쪽을 사야 돼 저쪽을 사야 돼 이런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혹시 가솔린차, 휘발유차에 대한 규제는요. 유로 6 이런 것처럼 따로 없나요? 따로 있습니다. 똑같이 따로 올라갑니다. 예. 그러나 디젤에 비해서 이 가솔린 쪽은 청정연료라고 보통 얘기를 해줄 정도죠. 그만큼 이제 가솔린 엔진 자체가 그만큼 완전 연소가 가능할 정도로 기술 수준이 많이 올라왔고요. 네. 또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차라는 게 1, 2년 사용하는 게 아니라 10년을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보통 6년, 7년 사용하게 되면 가솔린 엔진은 특별히 이 처리 장치를 통해서 나오는 배기가스가 이렇게 아주 변화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디젤 같은 경우에는 6, 7년 지나게 되면은 걸러주는 장치가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바로 그 매연 덩어리가 그대로 나올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기술적인 완성도나 이 자동차의 어떤 10년에 대한 사용 측면을 보게 되면은 이 가솔린에 비해서 디젤 쪽이 훨씬 더 열악한 부분이 많다. 그래서 가솔린도 기준이 있지만은 완성도 측면에서는 훨씬 더 높기 때문에 디젤에 대한 규제가 점차 강화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요, 교수님. 이 9월에 적용이 되기 전에 디젤차 사려는 분들은 지금 당장 좀 사야 될까요? 어떨까요? 양면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네. 당장 차를 구입할 때는 비용의 차이가 좀 저렴하기 때문에 당장은 유리하거든요. 구입할 때 비용이 100만 원 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추후에 나중에 이 승용 디젤차나 이런 것들이 6, 7년 지나게 되면은 이 정부라든지 지자체에서 환경을 강화시키면서 나중에 환경세라든지 이산화탄소 이 배출되는 탄소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유로 5 쪽보다도 유로 6가 훨씬 더 이점이 크고 늦게 이 세금이 적용이 되겠죠. 네.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추후에는 유로 5보다 6가 유리해지겠지만은 지금 당장 차를 구입할 때는 비용이 덜 들어가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양면적인 특성이 있다. 그러나 당장 구입할 때는 일단 비용이 저렴하니까
낮은 차가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반기 이제 들어가게 됐잖아요. 신차들 또 줄줄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정말 어떤 것들이나 고민이 꽤 많을 것 같아요. 네. 기대되는 신차들 어떤 것들이 있나요? 비교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수입차는 뭐 워낙 1년에 50가지 이상의 차종이 보급되기 때문에 출시가 돼서 다양한 차종이 많은 건 사실인데 국산차는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올해 후반에 국산차가 많이 나옵니다. 네. 소나타 디젤도 그렇고 또 당장 다음 주에 소나타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도 오픈식 출고를 합니다. 본격적으로. 소나타도 종류가 워낙 많아지고요. 또 말에는 에코스도 나오죠. 또 아반떼도 나오죠. 그 밖에 K5도 뭐 7월 달에 지금 예상이 돼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소비자가 좋아하는 차종들이 후반부에 국산차가 워낙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국산차가 수입차에 비해서 다양한 차종 생산이 안 돼서 상당히 불리한 부분이 많았는데 후반기에는 반격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커질 것으로 보고 있어서 수입차 국산차의 대결이 더 치열할 것이 후반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수입차 시장 성장세가 정말 굉장히 빠르던데요. 네. 국산차들의 신차가 이렇게 좀 줄줄이 나오게 되면은 좀 한판 겨뤄볼만 할까요? 상당히 좀 의미가 있습니다. 후반부에 물론 이제 수입차 자체가 지금 올해 한 16% 점유율이 넘을 것으로 보고 있어서 소비자가 냉정하게 국산차 수입차 구분 없이 택이라는 시대로 접어들었거든요. 네. 예전만 하더라도 워낙 이제 국산차 애국한다는 생각도 있었고요.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측면이 예. 있었는데 또 저가 저렴한 차 수입차도 많이 나오면서 소비자의 선택폭이 넓어진 것은 사실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수입차가 늘어가면서 국산차의 점유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위기의식을 국산 메이커가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후반부에 많이 나오면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올해 후반이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더더욱 그 대결 양상을 잘 볼 필요가 있고요. 네.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양면의 대결이 소비자한테는 여러 가지 서비스나 가격에 대한 경쟁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만큼 좋은 기회가 많아진다는 것은 또 상대적인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수입차 시장은 계속해서 우리나라에서 많이 클까요? 지금 예상이 지금 16%인데요. 예. 20% 정도까지는 매년 한 1% 이상씩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심지어는 뭐 일각에서는 뭐 25%까지 점유율 높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좀 무리일 것 같고 그러나 일반 10대 중에서 2대는 수입차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만큼 국산차가 위기감이 많이 조성돼 있습니다. 네. 일본만 하더라도 수입차가 12, 3% 점유율까지 올라갔다가 최근에 6, 7% 올라가도 8% 이상 안 올라가고 있는 것은 그만큼 일본 차가 자국민한테 사랑을 많이 받고 있다는 건데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좀 더 국내 메이커가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디젤차 시장 같은 경우에는 혹시라도 이런 기준 강화 같은 것들이 성장세를 꺾을 수 있을 만한 그런 변수는 안 될까요? 괜찮을까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3, 4년 사이에 승용 디젤차가 획기적으로 많이 판매되면서 수입차 전체 시장 중에 70에서 80%가 지금 승용 디젤차거든요. 예.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장 연료비 덜 들어가니까 한 달 유지비가 덜 들어간다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것도 이 디젤차의 단점이었던 소음이나 아니면 진동 같은 것들도 가솔린차에 육박할 만큼 좋아졌다는 것도 하나의 장점이지만은 향후 지금 예를 들어서 수도권이라든지 각 대도시에서 LEG라고 공해 차만 출입시키고 디젤차 중에서 노후화된 거는 출입을 안 시키는 이런 제도가 유럽부터 본격 시작됐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이 제도에 대한 도입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된 6, 7년 이상 된 디젤차 같은 경우에는 운행상의 세금이라든지 또 도심지를 못 들어오게 한다든지 이러한 어떤 불편한 부분이 많아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디젤차는 6, 7년 지난 중장기 이후는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확대되는데 분명히 걸림돌이 작용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하반기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기대는 어떠신가요? 자동차 시장이요. 상당히 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작년에 한 140만 대 정도가 국내 시장에 판매가 됐습니다. 국내 시장이 한 130만 대, 40만 대 정도인데요. 올해 후반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산차에 신차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신차 효과가 있습니다. 네. 소비자는 신차를 기다렸다가 사는 이런 특성이 있고 또 수입차는 역시 다양한 차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치열하게 싸운다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폭이 넓어지고 예. 가격이 떨어지면서 AS는 늘어난다는 측면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시장은 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어서 후반기에 기대를 하는 것도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많이 내수 시장이 죽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자동차는 대표적으로 좀 우리는 내수잖아요. 네. 예. 근데 괜찮을까요? 소비 심리가? 나름대로 뭐 메르스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영향을 분명히 주고 있습니다. 네. 이미 벌써 나타나고 있고요. 분기별로요. 예. 그런 측면에서 후반기에 그나마 좀 기대를 하는 것은 시장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이 어렵게 되면 신차 구입 시기를 늦추는 부분이 있어서 신차 판매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나 역시 기대하는 것은 치열하게 싸우는 국산차 수입차. 더욱이 어느 해보다도 올해 후반부에 국내에서 굵직한 주목할 만한 차종 신차가 많이 나온다는 거. 네. 이거는 대기 고객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 부분을 좀 활성화시킨다면 좀 더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좀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교수님이 워낙 힘차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시장 전망이 밝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한국 자동차 튜닝 산업 협회장이시잖아요. 네. 예, 다음 주에 2015 서울 오토살롱 준비하고 계신데 굉장히 바쁘시죠? 맞습니다. 대회도 이제 나흘 동안 전시회도 하고요. 예. 또 튜닝 세미나라든지 네. 또 전기차 포럼이라든지 각종 중요한 굵직한 이 발표회가 많이 있습니다. 네. 뭐 그 전시장에서 계속 이제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어서 바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계속 바쁘게 달려주시고요. 계속 힘차게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림대 자동차학과의 김필수 교수였습니다. 숫자로 보는 세상. 빅데이터로 만들어본 경제 지도. 빅데이터 경제 지도 시간입니다. 지난달 30일이었죠. 세종시의 빅데이터와 사물인터넷, IoT 기술로 농업의 스마트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세종 창조 경제 혁신 센터가 출범을 했습니다. 농업에도 빅데이터가 쓰인다라는 얘기일 것 같은데 한번 이 얘기 깊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신신혜 부장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부장님 오랜만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이 농업하고 빅데이터가 왠지 좀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데이터에 기반해서 농업을 한다라고 하면은 또 이해가 되기도 하네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농업은 농민들의 이제 개인적인 경험이나 노하우에 기반해서 농업을 이제 농작물을 생산을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 현상으로 인한 변수나 그다음에 시장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한 예측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 기반의 농업이라는 것은 이제 농작물의 생장 데이터뿐만 아니라 토지, 기상 이런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농작물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과학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최근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IoT 같은 센서나 통신 기술이 발달하면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과학기술이 적용된 농업이 가능해졌고요. 이런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이제 빅데이터 기반의 농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센서 같은 거는 그러면은 뭐 기상 상태가 어떤지, 뭐 토양의 질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감지를 하게 되는 건가요? 예. 그게 이제 농작물에다 또는 토양에다가 센서를 달아서요. 네. 그 센서를 통해서 뭐 토지의 습도나 온도 이런 생육 조건을 또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농작물 자체에도 센서를 달아서 네. 이 성장 속도나 이런 정보들을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잘 적용하고 있는 농업과 빅데이터의 결합 사례를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일본이나 이제 미국 같은 데는 이미 농업에 이런 빅데이터 기술을 접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아키사이라는 이제 농업관리 클라우드 서비스를 한 기업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 기업은 농작물의 생산부터 판매까지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요. 그리고 농지 기후하고 토양 환경을 측정하는 센서를 통해서 자료를 수집을 하고, 그다음에 과거의 그 수확량 데이터도 분석을 해서 최적의 파종이나 농약 살포 시기 그리고 수확 시점을 제공을 합니다. 네. 이런 정보를 이제 농업법인한테 제공을 해서 한 10개의 테스트베드에 적용을 했고요. 그 결과 이제 양배추 수확량이 30% 정도 늘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캘리포니아 대학 그리고 세계 식량센터 그리고 이제 IT 기업 이런 데들이 협력을 해서 정밀 이제 농업 기술을 만들었는데요. 곡물에다가 경작 식물에다가 곡물 센서를 설치를 해서 그 곡물의 습기를 측정을 하고 이 측정된 데이터로 물을 주는 이 관계 운영을 개선을 하다 보니까 네. 물 사용량이 50% 정도 줄었다고 하고 있고요. 네. 캘리포니아 주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인 농작물인 오렌지 그리고 피스타치오의 생산량을 예측하는데 날씨를 예측을 해서 기상 기후에 따른
오렌지와 피스타치오의 생산량 예측 모델도 개발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스페인 같은 경우도 포도 재배 농가들이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제초제와 살충제 사용을 줄이면서 생산량은 한 15% 정도 올린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좀 과장되게 얘기를 하면은 빅데이터와 사물인터넷 기술이 전 세계의 식량난도 극복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예,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술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어떤 생산성을 높이게 되는 부분이 있다면은 비용을 낮출 수 있는 그런 요인도 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생산성은 높이면서 또 품질은 또 올리는 그런 네. 효과를 보기도 합니다. 이 농업 빅데이터가 농작물의 생산 외에 다른 분야에도 적용된 경우가 있나요? 예, 이제 이런 농업 빅데이터가 생산뿐만 아니라 이제 보험에도 적용되는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농작물 같은 경우는 이제 기후 변화에 굉장히 민감하게 그렇죠.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대규모로 농업을 하는 농업 회사나 이런 그 농부들은 이상 기후에 대응해서 이제 보험에 가입을 한다고 하는데요. 미국의 이제 클라이밋 코퍼레이션이라는 데에서 새로운 종합 기후 보험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기존의 보험은 이상 기후가 발생해서 농작물이 피해를 보면 그 피해 내역을 보험 가입자들이 증명을 해야 되고요. 그 증명을 통해서 보험금을 신청을 하고 받았는데 이 클라이밋 코퍼레이션은 기후 데이터, 그리고 토양 데이터, 그리고 수확량 데이터 이런 데이터들을 자체적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모니터링하고 이상기후가 예측이 되면 그것에 따라서 얼마나 피해가 나는지 피해 규모까지도 예측을 하고 그것에 따라서 기후가 발생하면 이상기후가 발생하면 그 즉시 이제 보험 가입자한테 네. 보험금을 제공해주는 방식으로 보험을 바꿨고 이렇게 편리하게 보험을 제공을 하다 보니까 고객들이 공감대도 샀고 굉장히 보험 관점에서도 큰 성과를 거뒀다고 합니다. 괜찮네요. 예, 그동안 모니터를 해가지고 이상기후가 발견이 되면은 자동적으로 보험을 지급을 해준다. 분량을 산정하고 그 예. 즉시 지원을 하는 체계입니다. 항상 이건 해외 사례들만 있더라고요. 국내에는 이런 사례는 없나요? 국내는 이제 작년부터 농업에 빅데이터를 적용하는 시도가 조금씩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경상북도 영주시 같은 경우는 영주 사과 작황 정보 플랫폼을 구축하고 그 사과 농장에 부착된 센서로 통해서 수집한 데이터를 통해서 병해충 징후를 발견하고 그걸 통해서 과거 사과 생산량과 생산 면적을 분석해서 미래의 생산량을 추정하고 가격까지도 산정하는 데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래부 같은 경우는 기상청, 농진청하고 같이 기상 기후에 따른 농작물의 생산량 예측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네. 그래서 과거 14년간의 기상 기후 데이터 약 7천만 건의 데이터를 분석을 하다 보니까 이제 양파를 대상으로 분석을 했고요. 양파의 생산량에 영향을 미치는 기상 기후가 어떤 것지를 분석을 하다 보니까 1월 달하고 11월에 누적 강수량 그리고 1월 달과 5월 달의 이상 기온 일수가 양파 생산량에 큰 영향이 미치는 것으로 발견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와 같은 모델을 지속적으로 보완해서 이제 정부에서는 이제 농산물 수급 조절 위원회라는 데를 통해서 농산물의 수급을 조절하는데요. 거기에 이제 참고 자료로 이제 올해부터 활용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양파 파동 이런 것들은 안 일어나게 할 수 있도록 좀 잘 활용이 됐으면 좋겠네요. 예, 맞습니다. 예, 농업 분야의 빅데이터 기술에 대한 어떤 접목의 확대라고 할까요? 전망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예, 이제 기존 농업의 빅데이터 기술을 접목한 이제 차세대 농업은 농산업의 비중이 크고 이런 기술을 갖춘 기업이나 나라들에선 점차 발전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국의 그 농업생물공학 기업인 이제 몬산토에서 농업 관련 데이터 분석이 앞으로 한 200억 달러 규모 이상의 시장을 창출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미국과 유럽의 농업계에서는 데이터 분석을 전문으로 이 농업 데이터를 분석을 전문으로 하는 벤처들이 등장하면서 많은 농민들한테 이런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하는 것들이 이제 그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IoT 센서가 발달하면서 이제 스마트팜이라는 게 이제 새로운 농작물 경영 그
그 농정의 형태로 이제 등장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센서를 통해서 온습도, 뭐 일조량, 생육 조건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고 기상 정보, 뭐 유통 정보, 병해충 정보 이런 것들도 실시간으로 농민한테 제공하는 이런 서비스가 앞으로는 더욱더 네. 확대될 전망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신신혜 부장이었습니다. 김은경의 생생경제 2부 포스코와 함께 하셨고요. 한국거래소, 그동안의 시장은 다 통합이 되어 있었는데 지주회사가 되고요. 세계 자회사로 분리가 된다고 합니다. 오늘 금융위원회에서 개편 방안을 발표를 했는데 이 지주회사 체제로 개편한다고 경쟁력이 강화되겠느냐라는 비판도 없진 않습니다. 잠시 후 3부에서 한국거래소의 지주사 개편, 어떤 것들이 달라지고 우리의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시 뉴스 듣고 생생경제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